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소프트웨어 교육 콘텐츠 공동개발 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웹 개발의 기본적인 개념과 자바스크립트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풀스택 웹 개발이라는 흥미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힘차게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자, 지난 1강에서는 웹 개발의 기본 개념과 자바스크립트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직접 개발 환경까지 설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까요. 오늘부터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의 기본을 다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2강에서는 기본 문법과 자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지 학습 목표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다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번 2강은 총 3가지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수와 상수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데이터를 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선언하고 사용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료형입니다. 숫자, 문자열, 논리값 등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다루는지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이는 코드를 작성할 때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연산자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와 같은 산술 연산자부터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등 다양한 연산자를 통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조작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번 2강을 마치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목표는 변수와 상수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담는 그릇인 변수와 상수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각각의 상황에 맞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저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변수를 만들고 원하는 데이터를 넣거나 수정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다양한 연산자를 사용해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덧셈, 뺄셈과 같은 기본적인 연산은 물론 비교와 논리 연산자 등 여러 연산자를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 변수와 연산자를 활용해서 간단한 조건 판단 및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들을 조합해서 스스로 작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첫 번째 목표인 변수와 상수부터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바스크립트 문장은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말합니다. 코드를 작성할 때 세미콜론을 사용해서 문장과 문장을 구분합니다. 예시 코드를 보시면 A는 A 플러스 1 이처럼 한 문장이 끝날 때 세미콜론을 찍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 줄에 하나의 문장만 작성할 때는 세미콜론을 생략해도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A는 A 플러스 1, 다음에 B는 B 플러스 1과 같이 한 줄에 여러 문장을 작성할 때는 세미콜론으로 문장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주성문입니다. 주성문은 코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코드 실행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개발자가 코드의 의도를 남기거나 나중에 코드를 수정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주석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한 줄 주석을 표현하는 방법과 여러 줄 주석을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문장과 주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식별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인 문장과 주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변수나 함수와 같은 이름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규칙, 즉 식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식별자는 대상을 구별해주는 이름표입니다. 우리가 변수를 만들 때 붙이는 이름, 콘스트로 선언한 상수의 이름, 그리고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함수 이름, 이 세 가지가 모두 식별자죠. 쉽게 말해 데이터와 동작을 프로그램 안에서 호출하거나 조작하기 위해서 붙여두는 별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식별자의 규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별자의 첫 글자는 알파벳, 밑줄, 달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글자부터는 숫자도 허용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또한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소문자로 시작하는 my 프로그램과 대문자로 시작하는 my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변수입니다. 또한 if, for, while처럼 예약어는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름은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count 또는 total price처럼 의미 있는 단어를 영문 소문자 카멜 표기법으로 작성하는 것이 권장이 되고요. 참고로 카멜 표기법은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식별자를 공백이나 구분기 없이 붙여 쓰지만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어서 단어 경계를 눈으로 쉽게 구분하도록 만든 표기 방식입니다. 단어가 낙타의 두툼한 등처럼 봉우리가 솟아있다라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는데요. 아래 표를 보면서 식별자 규칙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숫자나 달러가 아닌 기호로 시작할 수 없고요. 퍼와 같이 예약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인 문법과 식별자 규칙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데이터의 종류, 즉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형이란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여러 자료형이 있지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숫자, 문자열, 그리고 불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숫자 자료형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소수점이 있는 실수와 소수점이 없는 정수를 모두 같은 넘버 타입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서 123이라는 정수와 123.56이라는 실수를 모두 숫자 자료형으로 다룹니다. 두 번째는 문자열 자료형입니다. 문자를 포함한 데이터는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감싸서 표현합니다. 예시처럼 우리나라 A, 1, 2, 3은 모두 문자열입니다. 또한 자바스크립트에는 따로 문자 타입이 없고 모든 문자는 문자열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널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것은 값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특수한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자료형입니다. 불자료형은 참 또는 거짓 두 가지 값만 가집니다. 주로 어떤 조건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할 때 사용합니다. 참고로 널과 unfind에서 널은 값을 의도적으로 비어있음을 명시하는 특수 키워드이고요. unfind 같은 경우에는 값이 할당된 적이 없음을 나타내는 엔진의 기본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값을 구분하지 못하면 조건식에서 예기치 않은 버그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인 문법과 식별자 그리고 데이터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그 지식을 활용해서 변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실행 중 변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리키는 이름, 그리고 상수는 변하지 않는 데이터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나 상수를 선언한다는 것은 메모리에 10별자를 등록하고 값을 저장할 공간을 확보한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는 변수를 어떻게 선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는요, var과 let 그리고 const를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한 예입니다. 참고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 타입이 없기 때문에 변수 타입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수를 의미하는 int로 변수를 선언하면 오류가 납니다. 또한 변수에 저장하는 값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myprogram이라는 변수에 정수, 그리고 실수, 그리고 혹은 문자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에는요, var과 let을 이용한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이제 변하지 않는 값을 가지는 이름인 상수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const 키워드를 사용해서요. 값이 변하지 않는 이름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정해둔 값은 다시 바꿀 수 없고요. 같은 블록 안에서도 재선언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const 파이는 3.14와 같이 원주율을 상수로 선언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만약 잠시 후에 오타였네 하고 파이는 3.1456과 같이 시도를 하게 되면 브라우저가 즉시 오류를 띄워서 이 값은 고정돼 있으니 수정할 수 없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코드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일종의 잠금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는요, 절대 바뀌지 않을 값이기 때문에 const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자, 레디어스는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LET를 써서 다음과 같이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바뀌지 않을 값은 const, 바뀔 수 있는 값은 LET. 이런 원칙만 지켜도 버그가 크게 줄어듭니다. 결국 const는 코드를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값을 선언할 때마다 이건 상수니 콘스트로 잠가야겠다라고 자동으로 손이 올라가도록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예시 코드는요, 프로그램이 반지름이 5인 원의 넓이를 계산하는 코드입니다. 이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파이는 콘스트를 써서 상수로, 그리고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LET를 써서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걸 보면요. 넓이 계산 공식에 LET를 써서 다음과 같이 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래 보시면 document.write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요. 웹페이지에 계산된 결과를 출력합니다.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괄호 안의 내용을 브라우저의 화면에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코드를 VS 코드로 실행을 하게 되면요. 오른쪽 이미지처럼 반지름, 파이, 그리고 계산된 원의 넓이가 브라우저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수와 상수를 활용해서 간단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해 보았습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 var, let, const라는 세 가지 변수 선언 키워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제 선언과 제 할당 관점에서 차이를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자, 먼저 제 선언 측면에서 보면 var은 이미 선언된 변수를 다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varx는 10을 선언한 뒤에 다시 varx는 20을 작성해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let과 const는 한 번 선언된 변수는 다시 선언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var과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자, 재할당은요, 변수의 새로운 값을 할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var과 let은 모두 재할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const는 한 번 값이 할당되면 다시 값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재할당이 불가능합니다. 자, 먼저 let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let 키워드는요, var보다 사용이 권고되는 키워드입니다. let은 var과 달리 동일한 변수를 재선언할 수 없어서 개발자의 실수로 변수가 재선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예시 코드를 보면요, varx는 10과 그리고 varx는 20 연속으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let은 let x는 10으로 선언한 뒤에 그리고 다시 x는 20을 선언하면 오류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코드를 작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let을 값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면 const를 사용하는 것이 현대 자바스크립트의 사실상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var은 레거시 코드나 특수한 호환성 이슈가 있을 때만 쓰이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var 대신 let이나 const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변수 키워드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자바스크립트에서의 변수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 var, let, const의 차이점을 표로 비교해봤습니다. 특히 let이 var보다 사용이 권장되는 이유 중 하나가 변수의 사용 범위를 더 명확하게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변수의 사용 범위, 즉 스코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스코프라고 부르는데요. 이 큰 그림으로 보면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전역 변수, 지역 변수, 그리고 블록 변수입니다. 표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역 변수는요, 어디서든 보이는 광역 변수로 한번 만들면 모든 스크립트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지만 다른 코드가 값을 덮어 쓰면 예측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역 변수는 함수한 전용 개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변수가 함수 경계를 절대 넘어가지 못합니다. 생명 주기는 함수 호출이 끝나면 즉시 메모리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깨끗이 초기화됩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존재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이 효율적이죠. 그리고 블록 변수는 중괄호 안에서만 유효하고 let 또는 const로 선언했을 때만 블록 스코프가 적용이 됩니다. 특히 var은 여전히 함수 스코프이기 때문에 for 루프 안에서 선언하더라도 루프 밖에서 보이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주기는 중괄호가 닫히면은 변수가 바로 소멸하기 때문에 루프마다 조건문마다 깨끗한 값으로 재선언이 가능합니다. 보통 실무에서는요, let과 const를 권장합니다. 이유는 첫째, 재선언 방지입니다. let과 const는 같은 스코프에서 다시 선언하면 오류를 던져서 실수를 초기에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범위 한정입니다. 즉 필요한 곳에서만 보이게 해줘서 버그 추적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변성 관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값을 const로 잠궈두면요, 동료 개발자가 실수로 바꾸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역은 최소화하고요, 함수 블록 스코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대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설계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면 코드가 예상한 대로만 동작하고 협업할 때도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 누가 값을 바꿨을까 하는 걱정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변수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오류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변수, 상수, 자료형을 활용해서 간단한 연산자를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 변수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 전역, 지역, 블록 변수로 나눠서 이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제 실제 코드를 보면서 각 변수들의 사용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예시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코드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예제를 통해서 그 변수들의 작동 범위를 확인할 텐데요. 먼저 let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et x는 1일 부분은요. 네, 전역 변수입니다. 네, 이 변수는 프로그램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스코프라고 하는 함수가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서 네, 지역 변수가 다음과 같이 네, 선언이 됐습니다. 이 y는 지역 변수입니다. 그리고 if라고 하는 조건문 보이시죠? 자, 이 if라고 하는 조건문 안에서 b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이 되는데요. 이 변수는 블록 변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b는 if문 안에서만 네,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지금 b는 b 플러스 1과 같이 지금 다음과 같은 식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네, 오류가 납니다. 이유는요. b가 if라고 하는 조건문에서 블록 변수로 선언이 됐기 때문에 이 밖에서는 네, 접근이 불가합니다. 자, 그리고 이 y는 y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부분도 봐도 오류가 나는데요. 이 지역 변수도 함수 안에서만 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범위를 넘어서도 접근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x는 x 플러스 1과 같은 이런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네,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 실행이 됩니다. 자, 다음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코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요, HTML 문서 안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어서 변수의 사용 범위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스크립트 코드 안을 보시면 let은 전역 변수로 다음과 같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네, 그 x는 x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네, 문제없이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실행이 됩니다. 자, 함수 범위 보이시죠? 테스트 스코프라고 하는 함수에서 y가 지금 선언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 부분도 오류가 납니다. 그리고 if문에서 b는 블록 변수이기 때문에 다음도 역시 앞에 이전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듯이 오류가 납니다. 따라서 지금 x밖에는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b와 y는 오류가 납니다. 따라서 이 화면상에서 출력된 부분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x, y, z 모두 x, y, b가 모두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x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만 y와 b가 이미 오류로 비정상 실행이 되기 때문에요. x에 영향을 줘서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 예제에서는요,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지역 변수와 블록 변수의 오류로 인해서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았거든요. 자, 이번 예제는 이 앞에 있던 그 오류를 수정해서 각 변수가 유효한 범위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의 코드들은 이전과 동일한 변수들로 선언을 했지만요, 오류가 발생했던 부분을 document.write 함수를 사용해서 각 변수의 유효한 값들을 출력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은 똑같이 전역 변수로 네, 선언이 됐고요. 여기 테스트 스코프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 y 부분이 네, 선언이 됐죠. 역시 지역 변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조건문 안에서 b가 블록 변수로 선언이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네, 이 document.write라고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서 출력을 했죠. 그래서 블록 변수가 네, 다음과 같이 4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문을 넘어서 y는 y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함수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y도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x도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 있던 그 범위를 조금 더 수정해서요. 이번에는 화면에 출력될 수 있도록 네,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제 변수에 할당되는 데이터 종류인 리터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터럴은 우리가 직접 작성하는 데이터 값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자, 표를 보면요. 리터럴은 데이터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요. 정수는 10진수 외에도 8진수, 16진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K는 let K는 20 처럼 이 20은 바로 숫자 리터럴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let K는 0, 2, 0에서 이거는 8진수를 의미하는데요. 8진수를 보통 숫자 0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10진수는 다음과 같이 0, 숫자 0x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0, 2, 0 같은 경우에는 10진수 24를 의미하고요. 0x, 2, 0은 10진수로는 14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수는 소수점이나 지수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는요, true와 false 두 개의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문자열은 다음과 같이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널은 값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특수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NaN은 not a number, 즉 숫자가 아님을 나타내고요. 숫자가 아닌 값과 숫자 값을 연산하는 경우와 같이 숫자가 될 수 없는 계산 결과일 때 자동으로 발환되는 값입니다. 이처럼 리터럴을 이해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에서 데이터를 다루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 데이터 종류 중 하나인 널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널과 unfind의 차이점을 표와 예시 코드를 통해서 좀 더 명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널과 unfind는 같은 빈값이라도 의미가 좀 다릅니다. 두 값을 비교하는 표와 간단한 실수 코드가 함께 제시되어 있는데요. 두 값을 비교하자면 unfind는 빈 서류 상자, 즉 아직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를 의미하고요. 널은 쓰레기통, 예, 스티커를 붙여서 이 상자를 비워두기로 확정했다라는 표시 정도로 네, 어,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널은 값이 없다를 의도적으로 확정하는 표시이고요. unfind는 아직 값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자동으로 뜻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널은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변수를 비워둘 때 사용하고요. 예를 들어서 let a는 널처럼 직접 값을 할당해야 합니다. unfind는 변수를 선언만 하고 아직 값을 할당하지 않았을 때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자동으로 할당하는 값입니다. 타입 측면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널 타입은 오브젝트인 반면에 unfind 타입은 unfind입니다. 이제 실제로 코드를 보면서 그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예시 코드를 함께 볼까요? 이 코드는요,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한 후에 값과 타입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let a는 널, 이 부분은 변수 a에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값이 없음을 나타내는 널을 할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let b는 변수 b를 선언만 하고 아직 값을 할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자바스크립트는 b에 자동으로 unfind를 할당합니다. 이제 document.write 함수를 통해서 이 두 변수의 값과 타입을 출력해 보면요. 첫 번째 출력 부분에서는 변수의 값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a 값은 널이고 그리고 B값은 unfind가 출력이 됩니다. 두 번째 출력 부분에서는 type of 연산자를 사용해서 변수의 타입을 확인합니다. type of A의 결과는 object, 그리고 type of B의 결과는 unfind가 출력됩니다. 이처럼 널은 의도적인 빈값이고 타입이 오브젝트인 반면에 unfind는 값이 할당되지 않은 상태이고 타입이 unfind라는 것을 코드 예시를 통해 명확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보통 API 응답에서 데이터 없음을 명시할 때는 널을 주로 사용하고요. 변수 초기 선언 후에 나중에 값이 채워질 예정일 땐 그냥 두거나
그리고 아니면 unfind 상태로 그냥 놔둡니다. 조건문에서 구분이 필요하면 그 연산자를 좀 더 강력한 연산자를 쓰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연산자로 엄격 비교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널과 unfind는 비어있음의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만 기억해 두면은 조건문에서 예기상치 못한 버그를 상당히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이제 이러한 변수와 자료형을 이용해서 다양한 계산을 수행하는 도구인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의 표는요, 자바스크립트의 주요 연산자들을 종류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 먼저 산술 연산자가 있고요. 그리고 증감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 증감 연산자는 일씩 증가하거나 일씩 감소하는 연산자이고요. 예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이 연산자의 위치에 따라서 네, 그 값이 달라지는데요. 연산자가 앞에 있는 경우에는 전위 연산자, 그리고 다음과 같이 뒤에 있는 경우에는 후위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먼저 첫 번째 식을 보면은 A에 10이 할당되어 있고요. 이 A에 다음과 같이 전위 연산자를 이용해서 B에 할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A의 값이 1을 증가시켜서 B에 전달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A도 1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A도 11, B도 11인데 두 번째 예를 보시면 A를 먼저 B에 전달하고, 즉 B가 10인 거죠. 그리고 A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연산자의 위치에 따라서 값이 다릅니다. 그 다음은 논리 연산자입니다. 다음과 같이 AND 연산, OR 연산, NOT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 연산자들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개를 섞어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보면은 A는 10, B는 20일 때 첫 번째는 네, true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역시 true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의 AND 조합으로요. 네, 값이 true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입 연산자이고요. 다음 같은 것들은 좀 더 축약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실 것은 이것은 대입 연산자고요. 이거는 네, 동등한지 안 한지를 나타낼 비교 연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비교 연산자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네, 조건 연산자입니다. 네, 다음은 네, 논리 연산자의 종류입니다. 다음은 AND 연산자이고요. 다음과 같이 A가 10, B가 20일 때 다음과 같이 A가 첫 번째 조건은 네, true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네, false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AND 연산의 결과는 네, false입니다. 즉, AND 연산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참일 경우에만 true고요. 어느 하나라도 false인 경우에는 네, false입니다. 반면에 OR 연산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는 true고 두 번째가 F이더라도 둘 중에 하나가 true이기 때문에 결과는 true입니다. 즉, OR 연산 같은 경우에는 모두 OR일 경우에만, 네, 모두 false인 경우에만, 네, false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not 연산자이기 때문에 네, 반대의 결과를 네, 출력을 하죠. A가 true이기 때문에 이 true의 반대는 네, false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자바스크립트의 다양한 연산자 종류를 이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실제 코드를 통해서요, 자바 산술 연산자와 증감 연산자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시 코드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고요. 연산자들의 동작을 네, 보여줍니다. 먼저 산술 연산자에서 보시면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산술 사칙 연산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일 이 부분을 먼저 보시면 요 퍼센트교는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A가 10이고 B가 3일 때 10을 네, 3으로 나눴을 때 몫은 3이고요. 나머지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요 결과를 네,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연산자를 보시면은, 네, x가 5라는 값을 가질 때, 다음은, 네, 6이죠. 그리고 다음은 6이 있고, 하나는 이제 하나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다시 5가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드를 통해서 논리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부분이어서 별로 어려움이 없고요. 5호 연산만 잠깐 살펴보면요. 지금 P가 true고요. 그리고 Q는 false이기 때문에 두 개 중 하나만 네, 참이더라도 결과는 네, 다음과 같이 true가 됩니다. 자, 대입 연산자를 보면요. 대입 연산자 같은 경우 이 부분은 n은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5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n이 10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n은 15가 되겠죠. 다음 밑에 있는 부분도 n은 네, n 곱하기 2. 이기 때문에 여기서 n이 지금 15의 값을 가지고 있다면 다음 문장을 수행한 뒤에는 네, n이 30이라는 결과값을 네, 출력하게 됩니다. 자, 이 예제를 통해서 아마 논리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가 논리의 변수의 논리값과 실제값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아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제는 코드를 통해서 두 연산자, 즉 비교 연산자와 조건 연산자를 좀 더 살펴볼 텐데요. 먼저 비교 연산자를 보시면 네, 비슷한 네, 동등 연산자와 그리고 일치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 동등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요. 네, C와 D를 값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C에는 숫자 7이 있고 D에는 문자열 7이 있는데 숫자 7과 문자열 7이 같다고 판단해서 true를 네, 반환합니다. 반면에 일치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네, C와 D를 값과 데이터 타입까지 모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숫자와 문자열은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펄스를 네, 출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동등연산자와 일치연산자 같은 경우는요, 약간 느슨한지 아니면 엄격한지가 약간 다르고요. 이 동등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값만 비교하지만, 이 엄격한 비교 같은 경우에는 비교인 일치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네, 값도 비교하고 네, 타입도 모두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연산자 같은 경우에는요, 스코어에 85라는 값이 있는데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코어가 80 이상일 경우에 즉 참이죠. 이러면은 네, 합격. 그래서 리절트에는 합격이라는 문자열이 네, 할당이 됩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 다양한 연산자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제공된 코드를 통해서 문자열 연결과 문자열 비교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을 연결할 때도요, 이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 플러스 연산자는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를 연결할 때도 사용합니다. 자, 예시를 보면 이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먼저 오기 때문에 숫자 연산이 먼저 수행돼서 2015가 되고요. 그 뒤에 문자열이 연결되어서 2025 대안이 됩니다. 반면에 대안 플러스 2025 플러스 100처럼 문자열이 먼저 오게 되면은 숫자들도 모두 문자열로 처리되어서요. 대안 2025 100이 됩니다. 문자열은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비교할 수 있고요. 사전 순서로 비교가 됩니다. A의 김이 그리고 B의 박이 할당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식의 결과를 보면요. A와 B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C에는 펄스가 그리고 A와 B를 비교하면은 B의 P가 A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네, C는 네, true라는 결과값을 갖습니다. 자, 이처럼 문자 연산도 숫자 연산과는 다른 규칙으로 동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핵심은 왼쪽부터 평가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계산하다가 문자를 처음 마주치는 순간
그 뒤에 오는 숫자들은 모두 문자열로 바뀌어서 연결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핵심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기본 자료형 넘버, 스트링, 불린, 널, 언파인드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요. 각각을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변수 선언에서는 var 대신 let과 const를 사용해서 스코프를 명확히 하고 값의 불변성을 지키는 것이 현대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관례임을 확인했습니다. 산술 논리 비교 연산자를 직접 실습했고요. 연산 우선순위와 단축 평가의 동작 방식을 익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브라우저의 콘솔은 물론 node.js 환경에서도 자신 있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고 디버깅하며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료형과 변수, 그리고 상수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이 개념들은 앞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초가 되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변수는 var과 let 키워드로, 상수는 const 키워드로 선언한다는 점, 그리고 선언과 할당의 차이점도 잘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보시거나 메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자, 그럼 3강에서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